어느 평범한 날 집 앞에서 놀다가 혹은 고향에 가려고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경찰에게 끌려가 12년 동안 지옥 같은 강제 수용시에 갇힌다면 어떨까요? 이건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비극,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공식 사망자만 657명. 하지만 시신은 팔려나갔고 진실은 수십 년간 묻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가 공인한 살인 공장의 실체와 아직도 호의호식하고 있는 가해자들의 근황을 파헤쳐 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이 비극의 시작은 내무부 훈령 410호라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1975년 박정희 정부는 내무부 훈령 410호, 불황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근거로 불황인이라는 허구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집이 없거나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란 낙인을 찍고 거리에서 보이지 않게 수용소에 잡아가두도록 국가가 지시하고 실행했죠. 껌을 팔거나 구두를 닦거나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친 사람들, 또 가정폭력에 견디지 못해 잠시 방황한 아이들, 친척집을 방문하러 왔다가 주소지를 찾지 못해 파출소에 문의한 아이들도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황아로 낙인이 찍혔죠. 심지어 장애가 심한 사람이 있는 가족들은 마을 주민들이 좋은 곳 있다는 권유에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의 이름으로 형제복지원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도시정화라는 이름 아래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며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지침이었죠. 뒤이어 무력으로 권력을 획득한 전두환 군부 정권도 이런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1981년 전두환은 총리에게 서신을 보내 거리에 거지가 넘쳐나고 있으니 일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이를 두고 사회정화, 도시정화라 부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정권의 의지와 정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불법 부당한 모든 걸 목도하면서도 동조한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1982년 12살 소년 박형대는 친구를 만나러 부산역에 갔다가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다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984년 9살 한종선도 누나의 손을 잡고 길을 가다 경찰에 의해 이곳으로 넘겨집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복지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강제로 입소하게 된 형제복지원은 철저한 군대식 수직 구조였습니다. 입소하자마자 옷은 전부 태워지고 머리는 빡빡 밀렸습니다. 이름 대신 가슴에 새겨진 수용 번호가 그들의 존재를 대신했죠. 새벽 4시 기상, 성경과 찬송가를 강제로 외우며 시작되는 하루는 무자비한 강제 노역과 매질로 채워졌습니다. 배가 고파 땅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었다고 죽을 때까지 때렸고, 반항하면 정신질환자로 몰아 클로르프로마진 같은 강한 정신억제제 약물을 과다 투여해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소대장들에 의한 성폭행은 일상이었고 9세 이하의 아이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망자 처리입니다. 공식 기록상 12년간 513명이 죽었다고 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65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신은 암매장으로 증거를 없애고 심지어 시신 한 구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고 의과대학 해부 실습용으로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을 돈으로 환산해 소각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시설을 운영한 인물은 박인근 원장입니다. 그는 매년 20억 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 돈을 횡령해 호화 아파트와 골프 회원권을 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개인 땅에 목장과 운전 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 10시간 넘게 노예처럼 부렸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12년이나 가능했을까요?
바로 뒤에 국가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박인근을 향해 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다. 덕분에 거리에 거지가 없어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가 안보와 사회 정화를 명목으로 보안사와 안기부까지 동원해 이 지옥을 관리하고 은폐했습니다. 1986년 가을, 김용원 검사가 꿩 사냥을 나갔다가 철조망에 갇혀 노역하는 사람들을 우연히 발견하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곧 장벽에 부딪힙니다.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는 수사를 축소하라고 압박했고 원장실 금고에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외화 앞에서도 법은 무력했습니다. 7번의 재판 끝에 박인근이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2년 6개월. 가장 핵심적인 죄목이었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 이유였습니다. 국가가 만든 잘못된 법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칠 뻔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불러낸 건 피해자들이었습니다. 2012년 한종선 씨가 쓴 책 살아남은 아이와 국회 앞 1일 시위는 잠자던 사회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에서 짐승이 되기는 쉽지만 짐승에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요. 2020년 최승우 씨는 과거사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회관 지붕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눈물겨운 사투 끝에 마침내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고 형제복지원 사건은 1호 사건으로 접수되어 국가폭력임이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해자 박인근 일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와 호주 언론의 보도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원장의 가족들은 호주 시드니에서 약 140억 원 규모의 호화 스포츠 센터와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며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날의 트라우마로 매일 약을 먹고 가난에 시달리는데 가해자들은 원생들의 고혈을 짜내 만든 돈으로 해외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러 호주까지 찾아갔지만 그들은 우리도 인권이 있다며 오히려 경찰을 불렀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다행히 2025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소송 시작 3년 10개월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시신이 수백이고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생존자들이 수천 명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재 진행형인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제2의 형제복지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